최근에 태영건설이 기업 개선 작업,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은행권이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강도 높은 구조조정 작업을 아마 진행하겠죠. 처음에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시장의 관심은 한 가지였습니다. 태영건설 지주사가 TY홀딩스인데 여기 주력 계열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SBS라는 민영방송입니다. 이 대규모 구조조정 작업을 할 때 SBS의 지분을 매각할 것인가, 이게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이틀간 이 방송사 주가가 크게 뛰는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보면 지주사 측, 그러니까 이 태영 쪽에서 팔 의사도 없고 워낙 대규모 방송사라 지분을 팔기도 마땅치 않다, 이런 판단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틀간 급등했던 SBS 주가를 이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작업과 연관짓기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태영의 워크아웃 신청의 의미는 다른 측면에서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벌써 한 2년여째 시장이 우려했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금융당국이 팔을 비틀어서 우리 금융기관들이 대출과 이자 만기를 유예하는 식으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버텨왔습니다. 이때 문제가 된 게 중소건설사 그리고 중소증권사였습니다. 여기가 문제의 심각성이 가장 큰 것으로 이제 거론됐었는데, 태영건설이라는 회사는 공사 시공 능력이 16입니다. 이게 30위권 내에 들어오는 건설사들 대개 중견 건설사 혹은 대형 건설사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에서 찌라시 같은 걸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태영에 뒤이어서 다른 건설사들 워크아웃 신청 후보 이런 명단까지 떠돌 정도고, 또 일부 대형 건설사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라든가 기업어음 CP의 신용 등급이 하락하는 자금난의 조짐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우려만 했던 PF 폭탄이 2024년 시작과 동시에 터졌다고 봐야 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시작됐다고 봐야 할 겁니다. 이 PF 위기가 발생하는 방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건설사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건설사는 이 시행사의 대출에 대해서 지급 보증을 하는 형태로 지원합니다. 태영 같은 경우는 이제 3조 원 규모라고 알려져 있는데 감당할 수 없게 되니까 이걸 이제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된 거거든요. 당장 이 회사가 공사 중인 부동산 분양을 받은 사람, 분양을 받을 예정인 분들 같은 경우는 예정대로 진행되느냐 하는 두려움이 크실 텐데, 건설 현장에 문제가 생긴 건 분명합니다. 입주자들 입주가 가능할지 혹은 입주가 늦어질지 등등에 대해서는 이 워크아웃 작업의 결과가 나와야 될 겁니다. 이게 신청이 안 받아들여지거나 받아들여지더라도 상당한 공사 현장이 재구조화라고 불리는 구조를 바꾸는 형태에 돌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쪽은 건설사의 지급 보증을 믿고 대출해준 금융권에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건설사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금융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처음에는 중소형 증권사가 문제였습니다만 지금은 캐피탈, 저축은행 이런 쪽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는 일시적인 신용경색 현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금융기관에. 이렇게 가느냐, 아니면 그보다 더 심각해져서 2000년대 초반 신용카드 사태처럼 금융불안으로 번질 것이냐. 대응을 잘하게 되면 가능성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만 2022년 레고랜드 사태처럼 단기 자금 조달 시장에서 잠깐 힘든, 예를 들어서 회사채나 채권 시장이 흔들리는 그런 정도로 갔다가 다시 원상 회복되는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어떤 게 될지는 아직까지는 오리무중입니다. 일단 전체 프로젝트 파이낸싱 규모, PF 규모는 130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은행이나 보험이 40조 원대로 상당히 압도적으로 많은데, 여기는
아직은 안정적인 상황이고요. 수익 사업으로 욕심을 냈던 캐피탈이나 저축은행, 증권이 연체율이 점점 높아지면서 지금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지금까지 이 정부의 방침을 좀 돌아보면 보증 확대를 포함해서 금융 지원이 핵심입니다. 이 최상목 신임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PF 관련 지원 조치가 85조 원 규모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정도 자금 지원으로 충분히 문제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 85조 원 규모라는 건 뭐 엄청난 것처럼 보이지만 각각의 지원 규모가 각 분야에 대한 각종 영목의 지원을 합친 겁니다. 뭐 추가적인 보증까지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자금들이 필요한 곳에 투입될 거냐 하는 의문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죠. 뭐 태형건설의 경우에 어떻게 이 워크아웃 신청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건설사를 다 살릴 수 있느냐, 모든 금융기관을 다 살리는 것이 과연 합당하고 바람직한가에 대한 답을 제시해야 됩니다. 현재의 대응 방식으로 문제가 확산되는 걸 막기가 쉽지 않은데요. 모든 건설사를 다 이제 지원하겠다고 하다가는 그 부담이 금융권에 전가가 될 테고, 이게 부산저축은행 사태처럼 금융 불안 현상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건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진행되는 공사 현장이 좋은 경우와 나쁜 경우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선 재구조화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 건설사와 건설 현장의 시행, 시공, 대출 이런 구조를 바꿔서 사업을 진척시켜야 되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 자체가 단기에 급격하게 좋아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기 때문에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한 재구조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건설사 파산과 금융사 부실 처리를 감당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처럼 뭐 단순히 만기유예나 보증 지원 확대 같은 것만으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처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고통스럽더라도 건설과 금융권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조기에 하지 못하면 금융불안 시나리오로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2024년 벽두부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폭탄이 터졌다. 이 폭탄의 위력은 지금부터 정부나 금융기관이 이 방화벽을 얼마나 잘 치느냐에 달려있다. 적어도 지금처럼 뒤늦게 안일하게 대응하다가는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방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